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연말입니다. 날이 바뀌어 30일이 되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언론사에서는 올해 뉴스를 발표하죠.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10대 뉴스, 국외 10대 뉴스 이런 식인데 재밌는 건요. 거의 모든 언론사가 국내 뉴스에 부등의 1위로 꼽는 것이 바로 조국 게이트라는 사실입니다. 표현은 언론사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르더군요. 중간에서 눈치 보는 언론사는 조국으로 인한 국론 분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든 조국 게이트, 조국 사태는 하노이와 판문점에 두 차례 있었던 미북 회담도 그리고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벌어진 한일 분쟁도 제쳤습니다. 당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법안 파동도 제쳤습니다. 이러니 하명 수사로 벌어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가 주 52시간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또 있죠. 이 이춘재로 드러난 화성 연쇄살인범 진상이 밝혀진 뉴스 이런 뉴스는 순위에 넣지 않는 언론사도 있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를 꼽고 있습니까? 바꾸고 말하면 어떤 뉴스에 가장 놀랐습니까? 저 같아도 올해 뉴스 1번은 단연 조국 게이트입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벌어진 조국 게이트는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론 분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도덕성, 공정성, 형평성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른 문제죠. 이 조국 게이트는 오늘 마지막에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 경제를 꼽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민정부 들어서 28년이 지나고 있는데 처음으로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진 걸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는 2% 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 폭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희망이 없다는 거죠. 언론사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제신문도 10대 뉴스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불황은 흑자 보도였던 IMF 사태 그리고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 불황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로 정부가 자초한 불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진 자를 적으로 여기는 정부의 태도로 투자와 소비가 모두 폭망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비유하자면 투자의 수도꼭지를 동파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문 대통령부터 경제 폭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겁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이 성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니까 잘 설명을 하라고 아래 사람들을 다그치고 있죠.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저는 무너진 국격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정부는 두 전직 대통령을 장기 수감하고 있죠. 특히 직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결정 직후에 수감해서 이미 1000일을 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1000일이었죠. 그는 10시간이 넘는 재판을 주 4회씩 받는 유례가 없는 가혹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든가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인터뷰 뽀로레오. 이 형사법의 대원칙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격을 무너뜨린 사건은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그 중엔요.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 스스로 국격을 무너뜨린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것부터 미북 회담이 판문점에서 벌어졌을 때 문 대통령이 뒷전에 밀린 것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자, 제가 뽑은 올해 뉴스 3위는 최근 벌어진 야바위 국회입니다. 야바위 국회. 현재 진행형이죠. 전례 없는 일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이 표결을 강행하는 과정은 그들이 패스트트랙의 근거인 국회법 규정조차 무시한 행태였습니다. 더욱이 표결을 했던 선거법 수정안이나 곧 표결할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원안과는 전혀 다른 법안입니다. 그러니 제가 야바이라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더군요. 올해 5번째 뉴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을 꼽겠습니다. 3년 전 시작된 언론 장악이 이제 완결된 느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국가 삼권을 차례차례 장악하기 시작했죠. 행정부에서는요. 전문가 가까운 사람이 대거 영전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 편에게는 위인 설관으로 자리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주요 기관은 민병과 참여연대 등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발탁되어 한때 민병과 참여연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법원장과 헌재재판관, 대법관들은 모두 전문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가 아니면 어디 명함도 들이밀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죠. 가히 친문 전성 시대가 열렸습니다. 공기업엔 낙하산이 과거 정부의 2배 넘게 뿌려졌죠. 그 과정에서 과거 정부에서 발탁됐던 인사들은 모두 다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능력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국민들이 놀라지 않는 건 왜일까요? 바로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던 언론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2개 신문을 제외하면 모든 신문들은 정권의 눈치 보기 바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죠. 지상파는 이제 노조 중심 경영이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의 선정기관이 됐다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재승인이라는 목줄을 잡힌 종합편성 채널은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중 2개의 방송은 비판의 시각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죠. 비판은 신용의 끝일 뿐입니다. 날카로운 칼들은 사라져버리고 이가 빠졌거나 녹슨 칼들만 칼집에 들어있는 형국입니다. 권력자를 화나게 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는 걸 언론사 역시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또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은 모두가 설마하는 무엇이든 밀어붙이는 속성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말입니다. 자, 6번째 뉴스는 뭘까요? 저는 6번째 뉴스로 문재인 정권의 편 가르기로 정했습니다. 이게 뉴스가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뉴스가 되기에 충분한 뉴스입니다. 지금 연말 우리 사회를 강타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주 대표적인 편 가르기입니다. 9억으로 딱 가르고 그 중에서도 다시 15억으로 갈라서 우리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도록 했습니다. 저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 대해 잘한 점은 권위주의를 승산하려 한 것인데 그러다가 국가에 필요한 권위마저 무너지게 했다고 지적하곤 했죠.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바로 편 가르기라는 걸 지적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서울과 지방, 심지어 강남과 강북을 갈랐습니다. 빈부는 상대적 개념이라서 늘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 지방과 강북의 숫자가 많죠. 노무현 정부는 편을 갈라놓고 숫자가 많은 쪽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편 가르기가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7번째 뉴스는 무너진 안보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한 무장해제이며 대북 경계심 해체입니다. 작년 9월 19일이죠. 남북 군사 합의로 우리는 무장해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60만을 넘던 군 병력은 지금 50만으로 감군 중입니다. 사단이 몇 개 해체되는지, 북한이 침공했을 때 저지선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국민들은 지금 통 알지를 못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사회에서 백두칭송위원회니 위임마저 환영단이니 하는 국가의 기본 틀을 허무는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지는데도 아무도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8번째 뉴스는요. 물 건너간 북한 비핵화, 그리고 9번째 뉴스는 서강 외교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이 두 뉴스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테니 말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뉴스는 제가 정말 고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너진 정의. 제가 철이 들고 가졌던 도덕의 기준, 선악의 기준, 공정의 기준, 균등함의 기준, 염치의 기준, 무엇보다도 정의의 기준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동안 유지했던 모든 가치관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심정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누구는 외면을 하고 또 누구는 술로 씨름을 달래고 또 제 주변의 누구는 해외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렇습니다. 내일 공수처법이 표결에 들어간다는 뉴스, 또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냈는데 기존 패스트트랙 공수처 법안보다 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을 하는 데다가 이 권은희 공수처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공수처법 표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뉴스, 또
민주당이 4+1 공조를 위해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박지원 이 네 분의 선거구를 비워두기로 이른바 선거 야합을 했다고 한국당이 폭로를 했다 하는 뉴스.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위원회라는 걸 소집해서 국방 건설을 부르짖었다는 뉴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겹쳐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지금 엉망이 됐다는 뉴스. 이런 뉴스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 관심을 끈 것은요. 검찰이 조국의 가족비리 사건은 끝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연말 안에 불구속 기소로 매듭을 짓겠다 하는 뉴스입니다. 한마디로 코미디가 벌어진 겁니다. 사모펀드 사건과 입시비리 사건, 운동학원 재산 빼돌리기 등 온갖 파렴치한 범죄로 얼룩진 일가 비리 사건에서 처인 정경심과 조카인 조범동 그리고 공범 2명만 구속을 시키고 막상 한가운데 있는 조국은 불구속 기소로 끝낸다고 하니 이 어찌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들과 딸에게 발급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는 조국이 아닌 귀신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검 때 전 정권을 수사하면서부터 정말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성마특기생 정유라에게 학점을 줬다는 이유로 교수들을 끌어내서 3명이나 구속시키고 명색이 대학 총장까지 구속시켰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유방암 수술을 한 환자였죠. 그런데 지금 검찰은 조국의 딸 조민을 병량 논문 제1제자로 만들고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 대가로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를 받게 한 당국대 교수는 물론이고 병량 논문 제1제자 서울대 인턴십 같은 허위 스펙으로 대학을 가고 부산대 의전원에 간 조민조차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직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죠. 왜 검찰은 전 정권을 대할 때와 현 정권의 실세를 대할 때의 기준이 다른지 해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은 겉으로만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연극을 한 셈이 되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현 정권에게 명분만 줄 뿐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특검으로 있을 때 박근혜 사건을 두고 만들었던 그리고 현재 대부분이 받아들인 묵시적 청탁에 빗대어서 윤 총장이 이 권력과 묵시적 야합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언론은 혹독한 143일 대한민국 뒤흔든 조국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군요. 조국을 동정하는 제목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조국이 구치소 앞에서 했던 말 120일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끝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이 말보다 무려 21일을 혹독한 시간에 더 보탠 제목입니다. 이러니 제가 언론이 장악됐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늘 이맘때면 미워했던 이들을 용서하려 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너무 어렵군요. 하지만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죠.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